안녕하세요. 덕원여고에서 과학거점학교를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내년도 2023 이공계 대입 설명회를 진행할 덕원여고의 김상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과학거점학교라고 하는 활동을 올해 한 해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주말마다 나오셔가지고요, 많은 활동을 했을 텐데, 이러한 과학거점 활동은 어떤 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과학거점학교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보면은 실험 중심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공계 입시에서 인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실험도 중요하고요. 개인적인 실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장소라던가 설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점학교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깊은 혹은 넓은 실험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학생부라던가 자기소개서에 녹아 들어갈 때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경험했던 많은 활동들, 많은 실험 활동들을요, 대입해서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3 이공계 대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즉 지금 고3이 되겠죠. 이 고3이 치르는 2022 입시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입시도 올해 입시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폭은 굉장히 변화의 폭이 넓고요. 이 변화가 굉장히 컸던 이 입시가 올해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021, 2022, 2023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대입 전형은 2023이에요. 2023이란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2023년에 대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걸 2023이라 부르는데, 전반적으로 변화의 추이를 보시면은 교과 전형은 점차 늘고 있고요. 학종 전형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논술 역시 조금씩 줄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수능 100으로 치러지는 정시는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시 2월까지 포함하면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5%까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시 같은 경우에는 38%가 아니라 4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정시로 뽑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3 재학생들이 정시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정시라고 하는 것들은 수능 100%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요소 들어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정시는 수능 100%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수능에 올인할 수 있는 졸업생, 소위 얘기하는 재수생, N수생들이 고3 학생들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시라고 하는 판이 고3 재학생들한테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많아요. 설사 정시로 합격을 한다 할지라도 만족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신이 수시에 썼던 대학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대학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도전한 경우가 많게 돼요. 정시라고 하는 게 비율이 많긴 하지만 실제 고3 재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보기 좋은 떡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과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교과가 많이 는 이유는 정시도 늘리고, 그리고 이 내신으로 뽑는 교과 전형을 늘리라고 했기 때문에, 특히 인서울권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10% 정도의 교과 전형을 올해 신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보게 될 2023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쭉 보시는 것처럼 교과가 거의 10% 이상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 전형의 증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 교과 전형에서 경제하는 학생들의 어떤 분포를 보면은 대다수가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일반고 학생들끼리 치러지는 경쟁이기 때문에 교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지, 아니면 이 수시 6장 카드를 쓸 때 교과 카드를 한 3장 정도 이상을 써야지만이 안정적인 수시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 교과라고 하는 전형을요,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요소로 써야 됩니다. 인서울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 전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이 교과 3장, 학종 3장이라고 하는 3대3을 기준으로 봐서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내신, 전체적인 내신 자체가 좀 경쟁력이 있다 싶으면은 교과 전형을 조금 늘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내 내신이 학생부에 비해서 조금 부족함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교과를 한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학종을 3개에서 4개 정도 카드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종 비율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근 35% 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과학 거점 학교라고는 굉장히 훌륭한 활동을 했잖아요. 이 훌륭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을 여러분들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수능 최저라고 하는 변수도 꼭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교과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교가 수능 최저가 걸립니다.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학을 빼고는 그렇게 많이 걸려있진 않아요. 논술 같은 경우는 많이 걸리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공계 논술을 지원할 수도 있긴 하지만 과학 거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논술 전형보다는 교과와 학종 전형을 조금 이렇게 균형감 있게 카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종도 쓰긴 하지만 교과가 기본적인 전략이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과 여러분들 이제 내년도 올해 이제 2학년 기말고사 남아 있잖아요. 2학년 기말고사와 내년도 3학년 1학기 내신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올해 안 끝났습니다. 2학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이라고 하는 2개월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학생부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에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겨울방학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수능 같은 경우는 이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를 내년도에 조금 평이하게 맞추느냐 아니면 조금 어렵게 맞추느냐 결정이 돼요. 학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학생부 자체가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거든요.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발표라던가 보고서 같은 경우는 웬만한 아이들이라면은 교과 세특이라던가 자율 진로 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한 발표라던가 보고서만으로는 이제 학종에서 차별화가 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점도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과, 보통 대다수의 교과가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1에서 3등급 대 학생들의 경우는 이 학추 전형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이 3, 4등급이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도 충분히 학생부가 좋다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종 전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 관리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 학종이 학생부 전체를 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그리고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과학의 내신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교수님들은 특히 숫자로 나타내는 스펙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남은 2학년 2학기의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진로선택 교과가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배우될 교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내신을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2학년 기말고사를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셔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공계 같은 경우 좀 특히 심한데 2학년 때까지의 내신과 학생부 전체가 거의 전체 학생부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85%, 심지어 90% 정도까지로 결정질 수 있는 학년이 1, 2학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요 2개월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들에 비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대라고 하는 2,000명 늘었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각 대학마다 AI 관련 학과를요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오히려 인원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학과도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된 이제 내신을 진로 선택이 들어가잖아요. 제대로 된 내신이 이제 변형된 2015 개정교육과정답게 반영되는 두 번째 세대예요. 지금 고3 첫 번째 세대고 특히 이 친구들은 수학 1, 2라고 하는 과정을 인문계생들과 같이 치르기 때문에 수학 내신에 있어서는 그 내년도의 졸업생들보다 훨씬 더 내년도에 이공계 졸업생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요. 기본적으로 수학 등급이 작년들 졸업생들보다 1등급 혹은 2등급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수능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예전에는 이공계끼리 경쟁이었기 때문에 수학과에서 좋은 등급을 따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 인문계, 이공계가 같이 치르는 수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가 수학에서 절대적인 어떤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 등급에서 예년도에 비해서 내신이건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등급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신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이렇게 내신이 올랐는데 이공계 전체적으로 올랐거든요. 나만 올랐냐 이거죠. 내가 오른 만큼 다른 이공생들도 수학 등급이 오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히려 정체되거나 떨어진 상황이라면 더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겠죠. 그리고 이 모의고사에서 수학 등급이 올랐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아마 올해 이 이공계생들한테는 늘어날 거예요. 수능 최저를 통과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수학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1에서 2등급 향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수능 최저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수능에서 강점이 있던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내신의 살짝의 부족함을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거로 메꿨는데 이런 수능 최저라고 하는 부분을 이공계생들이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내신이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단순 비교했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년도에 비해서 똑같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내년도 4월달, 5월달에 각 대학교가 발표하는 어떤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요. 아마 두드러지게 확인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의대랑 약대를 이공계를 얘기할 때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공계 최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 의대랑 약대, 여기는 치대라던가 한의대도 들어가고 수의대도 들어갑니다. 소위 얘기하는 의치한, 수의약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최상위권인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특히 의대와 약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말로 최상위권이죠.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권에 있는 의대도 쓰긴 하지만 지방권에 있는 의대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인문계를 이룬 친구들이 없거든요. 이공계는 정말로 보통은 입시를 볼 때 서울대가 최상위권이에요. 근데 이공계에서는 서울대 위에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가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이 한 덩어리가 더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때문에 같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계들에 비해서 이공계생들이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인서울권에 있는 의대예요. 인서울권에 있는 의대만 합쳐도 10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교과 전형으로 86명이 뽑고 종합 전형으로 423명을 뽑아요. 물론 논술 전형으로도 83명이 뽑긴 하는데 이 최상위권 의대, 이 의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학종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것도 많고요. 교과나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최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5, 1등급을 맞아야지만이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말로 최상위권 친구들이 목표를 하는 데고요. 설사 인서울권이 아니더라도 지방의대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거든요. 지방의대도 거의 5, 1등급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1등급에 근접한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약대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의대보다는 약대 쪽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을 건데 약대도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들을 뽑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도권만 보더라도 847명이에요. 근데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처럼 지방까지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최상위권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생명과학이라든가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약대가 전체로 2000명이 늘었거든요. 이 2000명의 증가라고 하는 게 생명과학이라든가 화학과 같은 전통적인 어떤 인기가 좋았던 학과, 뭐 전학이라고 하잖아요. 뭐 전자
공학과라던가 화학공학과라던가 기계공학과 같은 전통의 상위권 학과의 입결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예년도에 이런 대학교 전화기과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지금은 약대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밑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들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대 등장은 굉장히 이공계한테는 큰 축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대를 뭐 원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약대도 거의 뭐 교과 같은 경우 내신으로 보자면은 한 1.3은 돼야 돼요. 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1.0에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1.0의 수렴을 해야 되고 지방권을 가더라도 한 1.3 정도는 돼야 됩니다. 지방의대도. 그리고 약대 같은 경우에는 한 1.3에서 1.4에서 이 왔다 갔다 하겠죠. 교과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내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능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최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도전하게 되고요. 특히 이 최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말고도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내신은 워낙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합격을 하고요. 지방 쪽도 많이 이 친구들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대신에 이 친구들이 예년도에 갔었던 생명공학과, 화학과, 뭐 전자기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좀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밑에 등급대 학생들, 특히 1.5에서 1.7 정도 되는 친구들, 1.5에서 한 1점대 후반대인 친구들이 이 자리를 노리면 돼요. 이 친구들이 생명공학, 화학과, 뭐 전자공학과 이런 부분들을 노리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신 이 교과 전형으로 대표되는 학교장 추천을요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 학교장 추천은 전형이 증가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고 특히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정말로 큰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설명하게 될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친구들끼리의 경쟁도 되긴 하지만 이 자사고라던가 특목고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친구들과의 경쟁이 굉장히 버거워요. 하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적대가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자사고라던가 특목고 친구들이 거의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점수대를 받을 만한 친구들은 요런 대학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내신을 갖고 있으면은 정말 최상위권 대학에 학종을 써버리기 때문에 내신 전형으로 오진 않겠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거의 일반고 친구들끼리의 경쟁에 대해 가서 높기 때문에 내신만 좋고 그리고 수능 체제만 확보가 되면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권 그리고 서울권에 근접해 있는 학교들의 학교장 추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둔 건데요. 작년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표들 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성균관대라던가 중앙대, 여대 같은 경우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 이제 올해 고3이 추른 올해의 입시랑 조금 변경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어디에 변화가 있냐면은 추천 인원의 변화가 있는 부분들 제가 빨갛게 칠해 놨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장 추천의 증가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해입니다. 이 대학들이 생각보다 이 학교장 추천 전형 어떤 설계를 못한 대학들이 많아요. 특히 최상위권 학교보다는 중상위권 이 대학교도 있잖아요. 물론 이 말이 중상위권이라고 하는 거지 이 학교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 서울권 기준으로 봤을 때 중상위권대요. 즉 중앙대, 이대, 경희대, 시립대, 홍익대 같은 이런 대학들이 추천 인원 설정 굉장히 적게 해놨어요. 적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쟁률이 아이 친구들이 굉장히 적게 몰리는 거예요. 물론 실상 들어가 보면은 경쟁률 자체는 10대 1이 다 넘긴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경쟁이 좀 덜 치열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요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게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많이 지원을 해야 돼요. 많이 지원을 해야지만이 어찌됐든 이 대학들의 숙명인 충원율을 메꿀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친구들이 중복해서 추천을 받아요. 두세 장 추천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될 내년도 입시에는 훨씬 더 많은 중복 추천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추천 인원이 이 제한이 없는 대학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고 추천 인원도 보세요. 서울대 2명 빼고는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10명 정도의 어떤 학생들의 추천 인원을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추천 인원을 채우기가 힘듭니다. 학교에서는.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중복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를 써가면서 받아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서울대, 고대, 연대라고 하는 세상의권 학교를 받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요 서울대는 2명만 차겠지만 고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인원이 채우기가 힘들어요. 일반고에서 봤을 때는 추천 인원 채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고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받으셔도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중앙대라던가 경희대 같은 것들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남아있는 고대나 연대 같은 걸 받는 전략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전략 좀 공부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추천 인원이 좀 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조금 더 들어오겠죠. 경쟁률이 조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학교장 추천 전형들이 웬만하면 다 수능 최저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가 올해보다 내년도가 조금 더 완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좀 약해지죠.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수는 늘어나요. 즉 경쟁 인원은 늘어나는데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도 약화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어떻게 일종의 보면 장애물 역할을 하거든요.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장애물 역할을 하는데 이 장애물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추천 인원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더 낮아졌어요.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어떤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쟁률 자체는 조금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 전형이라는 거예요. 내신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컷 기록이 있잖아요. 컷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자신의 내신과 잘 비교하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충분히 합격권에 갈 수 있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종 카드랑 장 조율을 하면은 안정적인 카드로서 학교장 추천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5개 대학에서 6,000명 정도를 학교장 추천을 뽑아요. 굉장히 많은 학생을 뽑는 거죠. 당연히 한 1점대에서 3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학종 추천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과만 가지고 쓰기에는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과라고 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자신의 내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자기 내신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학종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 자체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인 카드로 쓰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점은 교과 카드 쓸 때 중요한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대학을 갔을 때 후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받고 있는 모의고사 점수로 갈 수 있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라면 당연히 그 대학들은 수시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점수를 통해서 내가 정시 의전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은 당연히 수시에서 빼야 돼요. 정시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 대학보다 조금은 높을 때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합격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근접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수능 체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의고사 점수를 통해 가지고 수능 체제를 맡을 수 있느냐, 통과할 수 있느냐까지 보셔야겠죠. 이런 걸 잘 조율하다 보면은 이 대학은 내가 붙을 확률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과 같은 경우는 이런 카드로 쓰는 겁니다. 즉, 요 대학은 내가 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충분히 붙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안정카드로 쓰고 그럼 뒤가 든든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대학보다 조금은 높은 수준의 대학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쓴다면은 굉장히 좋은 카드 전략이 되겠죠. 이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11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2학년 11월 달에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년도 3월 달에 가서 고3 첫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것도 그렇게 수능과 연결되는 등급이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상 수능과 가장 근접한 등급은 재수생이 들어오는 6월달과 9월달인데 9월달 모의수능 같은 경우에는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수시를 쓰거든요. 그러면 가채점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6월달에 보는 모의수능을 가지고 이제 수능 최저를 내가 통과할 수 있겠다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물론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수능 때 최저 맞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어렵지만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은 지금 부족한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 대부분 수능에서 자기의 베스트 점수를 찍기보다는 워스트 점수를 찍을 확률이 높아요. 잘해도 6월달 점수를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그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3월달, 6월달 수능 점수를 비교했을 때 3월달과 6월달에 비해서 수능 점수가 오른 친구들은 4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4분의 1에 들기 위해서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3월달, 6월달에 비해서 수능 때 수능 등급이 오를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능 체제를 생각해보고 이거를 생각해봐서 학교장 추천을 쓸 때 수능 체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능 체제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낙관을 가지기보다는 자기 점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왜냐면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전카드로 쓰는 거예요. 내가 요 대학은 일단 무조건 붙고 가야겠다라는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내가 맞출 거예요 라고 아니라 맞출 수 있는 상황의 대학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를요. 그래야지 자기가 재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과로 붙을 확률이 학종으로 붙을 확률보다 높으니까. 그럼 당연히 교과에서 카드 한 장 정도는 확실한 카드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생각할 때는 정말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 추천을 보실 때는 전년도 내신 성적 합격 내신자들의 어떤 점수 비교도 하셔야 되긴 하지만 수능 최저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이제 대표적인 대학들의 수능 최저를 보고 계실 텐데 대부분 다 올해보다 조금 더 완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3합7이죠. 고대 학추는 자연계의 경우에는 3합7 한국사 3등급을 요구합니다. 성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과가 2개를 다 반영한다는 거죠. 3합6이고 서강대는 특이해요. 국영수 탐입니다. 여기에 사회탐구도 받아요. 서강대가 약간 이제 교차전을 대대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하고 중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 따라서 좀 다양한 수능체제 요구합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도 어렵습니다. 서울권 대학의 정말 최상위권 대학 학교생 추천의 수능 최저는 그래도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일단은 통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신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 외에 연세대, 한양대, 이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다면 이 친구들은 내신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그럼 정말로 엄청난 수준의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대학에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이 연세대, 한양대 수준보다는 내신이 조금은 떨어지겠죠. 수능 최저 때문에. 자, 내신 반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영수 과를 반영합니다. 즉 사회 과목이라든가 한국사, 뭐 기술과정, 뭐 정보, 뭐 제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랑 과학을 다 반영하기도 해요. 여하튼 간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부장 추천해서 내신을 계산할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관련 교과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우게 될 진로선택 교과인데 진로선택 교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고 단순하게 A를 1점, B를 2점, C를 3점으로 3이라고 보고 계산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고대처럼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과가 아니라 모든 진로 선택 교과가 아니라 그 중에 2-3개 과목만 반영하는 과목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이 진로선택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진로선택 과목이 3학년 때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산입이 되거나 뺐을 경우에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특히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동국대랑 경희대처럼 학종적 요소를 집어넣는 대학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내신 순으로만 뽑는 건 아니다. 이런 대학들은 이 학종식으로도 뽑기 때문에 이 점도 대학마다 좀 달라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면접이라고 한 전형을 보는 학교도 있거든요. 면접 준비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면접 준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나중에 고3이 돼서 수시를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조금씩만 면접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접은 지금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별 추천 인원 제한 자체가 좀 완화된 추세예요. 점점 추천 인원 자체를 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세지겠죠.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중복 합격자가 많아요. 왜? 대부분의 친구들이 2장에서 4장 정도를 많이 써버리니까. 그럼 당연히 어떤 좋은 대학을 붙어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대학을 붙으면 포기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교과 전형은 그 어떤 전형보다도 충원율, 즉 예비 합격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뭐 서강대라던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쓰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쓰잖아요. 서강대랑 성균관대를. 그러다 보면은 서강대랑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최초 합격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뭐 충원 예비 합격을 뭐 몇십 번대 받은 친구들도 충분히 합격이 됩니다. 서강대, 성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200%, 300%까지 돌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죠. 경선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일반고 친구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1등급 당연히 가능하고요. 3등급 대 친구들도 충분히 노려볼만 합니다. 물론 당연히 3등급 대 친구들 중에 서울권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중경에서는 힘들죠, 당연히. 하지만 그 밑에 쪽 대학 정도라면은 충분히 인서울권에서 중위권, 중하위권에서 하위권 정도 대학들은 충분히 노릴만 하고 4등급 대 친구들도 인서울권 대학의 하위권 정도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3이 본 2022 학교장 추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정확해지겠죠. 자, 하여튼 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은 3, 4등급에게도 기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통과하기만 하면은 왜냐면 중복학기 많으니까 돌고 돌아서 4등급 대 친구들에게도 합격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거의 어떤 전제 조건은 수능 최저를 충족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내년 4월달과 5월달에 입시 결과 발표가 되기 때문에 각 대학교 홈페이지라던가 어디가 사이트가 있거든요. 어디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을 제가 한번 눌러봤습니다. 인터넷 눌러보시고 뭐라고 치면 되냐면은 어디 가라고 치세요. 치면은 쭉 나옵니다. 대입정보 포털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아마 이런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해는 들어가 봤자 작년 결과밖에 없어요. 작년 결과랑 올해 결과랑 좀 차이가 날 겁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내년도 4월에서 5월달 여기 다 올라와요. 그때 내신을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대입정보센터 보시면은 대학별 입시정보 있죠. 눌러보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알고 싶은 대학교를 눌러보면 되겠죠. 만약에 중앙대를 알고 싶다. 지읒자 누르시고 중앙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럼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위주 정시전형에 대한 결과 쭉쭉쭉 뜹니다. 그럼 일단 교과전형을 눌러볼게요. 눌러보고 전형 결과, 이건 작년 결과입니다. 눌러보시면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뽑고요. 쭉 나와요. 이런 식으로 교과 성적을 산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년도 전형 결과 나오는 거죠. 보시면은 경쟁률 나오고요.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교과 성적 70% 컷이 나옵니다. 이 교과 전형의 70% 컷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합격자를 100명이라고 봤을 때 70등에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70% 컷은 전체 합격자가 100명이라고 봤을 때 70등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따라서 요 정도에 근접한 친구라면은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쭉 보시면은 이제 이공계로 봤을 때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1.9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올해는 요것보다 훨씬 더 높게 설정이 될 거예요. 왜? 요거는 작년도 자료입니다. 작년도에는 이 학생부 교과를 봤던 서울권의 대학들이 가장 높은 대학이 한양대와 중앙대였어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가 모두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요것보다는 한 0.2 정도, 0.2에서 0.3 정도 올라간 입결이 나오지 않을까 듭니다. 그래서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 작년에는 1.9에서 70% 컷이 나왔어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내년도 4월달과 5월달에 되시면은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올라오긴 하는데 좀 귀찮잖아요. 다 눌러봐야 되니까 어디가 가셔가지고 여기서 쭉 합격자 내신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내신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근접해 있으면은 충분히 이 대학들은 노려볼 만하다는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이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통과할 경우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게 작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0.2에서 3 정도 더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정확한 내신을 알고 싶으면은 내년도 4월달과 5월달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다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게 교과 전형이 이 조건 하나만 달라져도 내신의 편차가 생깁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쟁률을 좀 차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추천 인원수의 제한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경쟁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같은 거 조금 완화돼요.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입결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능 최저가 세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내신도 좋아야 되고 수능도 좋아야 되는 친구들이 붙어요. 근데 내신이 좋지만 수능이 약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강한 곳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조금 나빠져요.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점수 숫자가 올라갑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완화되거나 수능 최저가 없다면 굉장히 합격 점수가 세지겠죠. 소위 얘기하는 숫자가 점점 적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뭐 진로 선택 교과 반영 같은 경우도 달라지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각 학교마다 내신이 선정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보통 알고 있는 내신은 국어, 영어, 뭐 수학, 과학 요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진로 선택이 들어가고 이런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대학별 내신으로 산출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3에 올라가면은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내신을 대학별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대학별 내신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일반적인 내신을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좀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대학별 교과 내신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이 어디가라고 한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은 전년도 합격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과 전형을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학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학종은 감소 추세이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보다 훨씬 더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 거점 학교라고 하는 좋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일단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다가 조금은 레벨을 높여서 학종 전형을 쓰는 이런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입시에 임하시면 됩니다. 2번이 바로 그 얘기예요. 다른 전형 대부분보다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과 학종 전형을요 잘 조합을 해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셔야 됩니다. 당연히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도 중요해요. 하지만 5학기에 걸쳐 있는 학생부에 대한 꾸준함 굉장히 좋아야겠죠. 탐구 활동으로 꽉 차 있는 학생부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내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종에서도 내신 중요하긴 하지만 내신이 전부라면은 교과로 붙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종 전형을 만든 거고요. 내신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신을 받쳐줄 수 있는 학생부의 다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작년도 결과인데 이게 좀 보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교과는 70% 컷을 보통 올려놔요. 교과 같은 경우에는 70% 컷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100명 중에 70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학종 전형에서 50% 컷과 70% 컷 평균은 교과 전형의 컷 개념과는 달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도 포함되긴 하지만 학생부 전반에 걸친 총점을 매깁니다. 내신 순위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합격자가 100명이 나와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100명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 100명이라고 하는 합격된 인원을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뭐로요? 내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신으로 기준점을 설정했을 때 쭉 소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신이 가장 좋은 친구부터 가장 나쁜 친구까지 쭉 100명이 다시 줄 세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과 전형의 70% 컷은 이 친구의 최종 등수는 70등이에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70% 컷은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70등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친구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얻은 점수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거를 내신 순으로 좀 알고 싶어 해서 내신 순으로 기준점을 바꿔서 순서를 쭉 바꾼 거예요. 즉 결과가 뭐냐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알 수 있는 70% 컷이라는 얘기는 실제 이 친구의 등수가 30등일 수도 있고 50등일 수도 있고 70등일 수도 있고 100등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종에서 나와 있는 학종 결과에서 보여주는 70% 컷, 50% 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점수보다 좋으니까 난 합격할 수 있어. 내가 이 등급보다 낮으니까 떨어지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여주는 컷 평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되시느냐? 내가 요 학교에 지원했을 때 만약 근접해 있어요. 내 내신 점수가 불리한 거는 아니구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제공해준 학종 전형의 70% 컷이에요. 근데 요 점수에 좀 내가 근접해 있어요. 그러면 나랑 비슷한 수준의 내신이라면은 이 정도 내신이라면 내가 최소한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겠다. 이것보다 좋은 내신이라면은 나는 조금은 내신에 있어서 조금은 유리할 수 있겠다. 좀 낮아요. 많이 유리하진 않고 내가 여기에 들어오는 경쟁자들에 비해서 내신은 조금 낮지만 학생부가 훌륭하기 때문에 도전해 볼 거야. 이런 자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교과는 50%가 아니라 보통 70% 컷을 올려줍니다. 학종은 50% 컷과 70% 컷을 두 개로 올려줘요. 왜 두 개를 올려줄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교과 전형은 일반고 친구들끼리의 경쟁이에요. 학종은 일반고에다가 누가 들어옵니까? 소위 얘기하는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자사고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사고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자사고 출신 합격자들의 내신이 일반고 출신의 합격자들의 내신보다 당연히 안 좋겠죠. 이 친구들은 학생부 좋기 때문에. 그래서 70% 평균을 보시면 안 돼요. 학종은 뭐로 보셔야 되느냐? 50% 컷으로 보셔야 됩니다. 70% 컷은 자사고 비중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70% 컷보다는 50% 정확하게 절반이죠. 이 평균으로 봐야지 일반고 친구들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종 컷 볼 경우에는 70% 컷이 아니라 50% 컷으로 참조를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자사고생들의 내신이 보정이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학종에 대한 컷을 보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불리함을 보는 겁니다. 합격 불합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70% 컷이 아니라 50% 컷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신이 합격자 컷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평균입니다. 특히 옆에 보시는 경희대 거 보세요. 한번요. 합격자 분포도가 딱 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검은색이거든요. 검은색 원이 합격자들의 어떤 점수인데 한 점수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희대인데도 4, 5, 6등급인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를 보고 일반고 친구들이 희망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죠. 기본적으로 경희대에서 일반고 출신들은 여기 진한 부분 있죠. 요 진한 부분이 일반고 출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조금 간격이 넓어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일반고보다는 누구 쪽일까요? 자사고 친구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신 순으로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70% 컷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학종 같은 경우에는 50% 컷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정확하게 합격과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50% 정도의 컷에 자기의 내신이 걸려 있으면은 이 정도는 내가 써도 내신에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겠다, 조금 불리하겠다, 요 정도로 판단하시고 내신을 판단하시면 돼요. 특히 학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신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내신 점수, 즉 수학이라던가 과학, 이런 등급, 교과 간 어떤 교과의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내신 좋은 애들이 많이 붙잖아요. 그럼 당연히 학종 전형으로 들어오는 상위권의 친구들의 수가 줍니다. 예전 같은 경우라면 학종을 내신 좋은 친구들이 4장, 5장 쓸 것을 지금은 3장, 4장, 2장밖에 안 쓰니까 최상위권, 상위권 친구들, 내신 좋은 친구들이 학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은 줄었어요. 그래서 2등급에서 4등급인 학생들이 학생부가 좋다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몇 개의 학교 빼고는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도 덜 하겠죠. 그리고 자소서가 여러분들은 마지막 해거든요. 자소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물론 이 준비가 수월하다는 얘기가 5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온 친구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달려오지도 않았는데 학종에 지원하겠다라는 친구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위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신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공과 관련 있는 교과의 내신과 세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율과 진로와 동아리라는 창조도 중요하고요. 종합란에 들어있는 글 표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탐구활동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특히 탐구활동은 단순한 발표 보고서 하나만 띡 내는 게 아니라 발표하고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심화된 내용을 위해서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심화된 어떤 자기의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채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세부적인 이론이라던가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보고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와 독서와 보고서로 이어지는 하나의 세트가 최소한 한 교과당 이 세트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교과당 발표 하나, 한 교과당 보고서 하나, 이런 친구들이라면은 학종 전형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요. 왜? 그런 스펙은 요즘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인서울대학교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과라던가 대학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 교과 세특이라던가 자율과 진로란에 발표 독서 보고서라고 하는 세트가 많이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2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은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말고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업 시간에 할 발표를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통 언제 하냐면은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이 오는 2주 정도 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기간 때 밤도 새 가면서 PPT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준비하는 게 좋냐? 우리가 수능 전에 일주일 동안 이제 원격 수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 어떤 A4 용지를 꺼내세요. 꺼내셔가지고요. 자율, 진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2학년에 듣고 있는 과목을 쭉 씁니다. 쓰고 나서 각 자율, 진로, 각 교과별로 어떠한 탐구 활동을 할 건지 주제 설정을 하셔야 돼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이미 발표를 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발표를 미리 한 친구라면 좀 더 수월해지겠죠. 발표를 쓰고 나서
그 발표 뒤에 이어질 후속 활동을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발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관련된 책 독서 활동을 하고, 독서 활동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좀 심하다는 내용 혹은 이론에 대한 게 되겠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용이 될 거예요. 이러이러한 내용의 발표를 함 이후 이러이러한 책을 읽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화 탐구 활동을 함, 후속 활동으로 이러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함. 이런 내용들이 교과별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주제가 교과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 굉장히 좋은 학생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부가 좋아야지만이 나중에 얘기하게 될 자기소개를 쓸 때도 굉장히 유리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일주일 동안 기말고사 준비도 중요하긴 하지만 탐구 활동에 대한 주제 설정을 하게 되고, PPT를 만들고 책을 한번 읽어보고 보고서를 써보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팁을 드리자면은, 독서 활동은 한 권의 책을 읽긴 하지만 우리가 시간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챕터 있잖아요. 그 부분만 정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표 PPT와 보고서는요, 동시에 만드는 게 좋습니다. 발표는 여러분들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건 아니에요. 발표는 항상 브리핑의 개념입니다. PPT 한 장에다가 사진 들어가고 도표 들어가고 밑에 글은 한 줄이에요. PPT 한 장인데 줄글이 3줄 이상 들어간다? PPT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단순하게 사진, 문장 하나, 도표, 문장 하나. 최대 문장 2개. 세부적인 내용은 말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고서를 통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보고서를 쓰세요. 보고서를 쓰시고 나서 보고서의 서두 부분 있죠. 서두 부분을 발표할 때 쓰는 겁니다. 먼저 보고서를 쓰고 나서 보고서의 서두 부분을 PPT 내용으로 만들면 그게 PPT 발표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안 되죠. 동시에 만드니까. 그리고 발표 PPT의 마지막 장은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보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넣어버리면 그 발표를 보고 있는 선생님은 제가 조만간 보고서를 내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 대비를 하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를 냈을 때 그래 네가 발표 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학생부 내용에 이렇게 연계해서 주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보시고 계시고 있는 학생부가 보통 이 정도는 써줍니다. 이 정도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정도 학생부가 많다는 거죠. 이 정도의 학생부에서 후속 활동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죠? 이런 학생부도 보통 많이 써요. 근데 이런 학생부 내용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뭔가 애매하죠. 1학년 정도의 학생부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2학년이잖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내용은 1학년 수준이고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게 2학년 수준이에요.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공 관련 용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여있는 학생부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러지는 내용, 학생부를 봤을 때 왼쪽 사진이 아니라 오른쪽의 사진처럼 여러분들의 전공이라던가 지원하고 싶은 학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히 자율과 진로 사항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자율과 진로 사항의 가장 좋은 점은 자율과 진로를 작성하시는 분이 담임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교과 선생님들은 의외로 보고서 같은 거 안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 이거 수업 시간 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보고서는 다 받아주세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넣을 때 좀 많이 고려를 많이 해주죠. 배려를요. 특히 자율과 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에서 보면은 정말로 어떤 대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평가적 요소가 없는 기록들이 그득그득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율과 진로가 활동 위주로 돼 있어요. 대부분 학교가 주관한 활동이죠. 요즘 친구들이 참여는 많이 해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적긴 하지만 여하튼 이 와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참여해서 끝나니까 기록의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에 대한 내용이 쭉 많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의 자율과 진로 활동을 보면은 여러분 개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학교랑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평가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참여는 솔직히 한 줄만 들어도 돼요. 한 줄만 들어도 되고 그 활동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안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개인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대학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율과 진로활동은요. 학교에서 마련해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참여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참여 다음에 이후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굉장히 자율과 진로에서 차별화가 돼요.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학생부 자율과 진로는 입학사정관이 안 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바뀐다고 해봐요. 앞에 있었던 활동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빨간색이라고 하는 개인의 역할이 들어가죠.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후속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발표했어요. 그쵸?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활동이 또 들어가요. 이런 거로 가득 차야 돼요. 오히려 자율과 진로 활동은 이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이 남색 부분 있죠. 남색 부분의 어떤 분량이 줄어야 돼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의 분량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남색 부분의 형태의 기록이 많은 자율과 진로 활동은 평가를 거의 안 해요. 평가관들이 여러분들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는 부분들은 빨간색과 같은 개인 후속 활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들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교육. 그냥 교육에 참여만 들어가도 됩니다. 이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중요하진 않아요.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니? 특히 전공과 관련해서 이런 활동들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 2학년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2학년 생을 잘 뒤돌아보세요. 이런 교육만 내가 했는지, 학교에서 마련해 놓은 진로활동 참여만 했는지, 그렇게 참여만 하고 개인 활동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학생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야 될 거는 이런 학생부예요. 이런 학생부를 만드셔야 되고 이 내용을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고민해 보시고 만드셔야 됩니다. 조사활동, 게시활동 해야 되고요. 발표활동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사회적 기업 모의 경영 활동, 이 활동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과감하게 이 부분을 포기한 거죠. 왜? 자기의 활동이 아니니까 이건요. 학교 활동이잖아요. 확 줄이고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활동이 들어가는 빨간색 부분을 확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율과 진로 활동은 활동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기가 뒤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로 활동이 기재가 돼야 됩니다. 독서 활동 들어가야 돼요. 탐구 활동 들어가야 돼요. 보고서 활동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수상 선택하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상 선택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수상 5개 선택을 해야 돼요. 일단 이공계이기 때문에 수학, 과학, 영어 경시대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일단 최우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학, 과학, 탐구대회가 있으면 이것도 괜찮아요. 1번과 2번은 거의 비슷한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어떤 만약에 경시대회도 타고 탐구대회도 탔어요. 그럼 고민이 생기지. 하나 골라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교과 세특에 탐구 활동이 만약에 많아요. 탐구함, 뭐 발표함, 보고서를 제출함 이런 활동이 많으면은 굳이 탐구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경시대회를 선택하시면 돼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내신이 굉장히 좋아요. 수학 성적 뭐 1등급이고 과학 성적 1등급이에요. 근데 탐구 활동이 조금 부족해. 그럴 경우에는 경시대회보다는 탐구대회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시대회라던가 탐구와 관련된 대회가 없다면은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글쓰기 관련입니다. 글쓰기라던가 독서와 관련된 대회인데 뭐 논술 대회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무슨 100일장 대회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합니다. 뭐 시 만들기. 여러분들이 인문계라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공계잖아요.
이런 거보다는 약간 논술적인 거, 이론적인 대회가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우수상과 선행상은 수상의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교과 우수상과 선행상은 빈칸을 채우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상을 선택할 때 이러한 점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내년도에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반영되는 해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생각보다 그렇게 결정적으로 입시에서 큰 작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 바탕은 내신과 학생부입니다. 학생부가 좋은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썩 잘 쓰지 않아도 1단계가 통과돼요. 학생부가 별론데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잘 쓴 친구들은 뭐 못 쓰는 것보다 낫긴 한데 자기소개서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친구들이 뭐냐면은 학생부가 약간 애매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건 아닙니다. 부족한 건 아닌데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친구들이야. 근데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왜냐면 학생부 기록 자체가 여러분들이 쓴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입장이 쓴 거잖아요. 여러분들에서 많은 걸 보여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축소된 것도 많고 이런 친구들이라는 거죠. 이런 친구들한테는 자기소개서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자기소개서는 잘 쓰면 좋긴 하지만 못 쓴다고 해서 탈락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도 학생부가 좋아야지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소재가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부가 자체가 좋지 않으면은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자기소개서가 반영되는 대학들입니다. 자, 이런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고요. 빨갛게 표시된 대학들은 자기소개서 3번 항목을 받는 대학이에요. 짜증나죠? 자기소개서가 보통은 1번과 2번 항목이 있는데 3번은 대학 자율 항목이에요. 뭐 지원 동기라든가 학업 계획을 쓰는 건데 이 빨간색 대학들은 3번 항목을 받는 대학, 세 가지 종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는 아시다시피 독서 관련을 쓰고요. 시립대는 지원 동기와 노력한 과정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3번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도 동기와 노력이죠. 중앙대는 뭐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1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경희대도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이고 동국대는 노력하는 과정이고 지원 동기 똑같죠. 국민대도 지원 동기와 도전한 경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숭실대 학업계획 지원 동기, 광운대 지원 동기 학업계획, 아주대 지원 동기 또 도전한 경험, 성신여대 지원 동기 학업계획입니다. 가천대는 의대만 받아요. 진로계획 지원 동기고 삼육대도 학업계획과 진로계획,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지원 동기와 뭐 장래계획, 포스텍은 뭐 쓰고 싶은 거 쓰는 건데 대부분의 3번은 지원 동기와 학업계획과 노력한 과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고려하셔야 될 게 내가 학종을 쓰고 학종을 쓰는 요 대학에 자기소개서를 받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받는데 3번에 있는 대학이냐 없는 대학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1500자예요. 2번 항목은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800자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죠? 예년에 뭐 3,000 예년에는 몇 자였냐면은 1500자, 1000자, 1000자. 3500자에 자율항목 1000자니까 4500자거든요. 최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올해 고생한 거 똑같죠? 적게는 2300자, 많게는 2800자 씁니다. 굉장히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이 줄었어요. 근데 자기소개서가 줄었다는 얘기는 학종을 쓰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학생부 자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을 쓴 게 아니라 선생님의 기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쓰고 싶은 내용이 많은 친구들은 자기소개서가 준 게 그렇게 뭐 플러스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자기소개서 분량이 줄었어요. 줄었으니까 당연히 자기소개서에 부여되는 어떤 평가 배점 자체도 줍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학교를요. 이걸 좀 생각해 보시고 가면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소위 얘기하는 학생부에 대한 보완 자료예요. 학생부의 자료가 글자 수 제한도 있고 좀 학생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알고 싶은 거죠. 학생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 알고 싶으니까 학생의 관점에서 좀 더 써봐라고 하는 기회를 준 거지 자기소개서를 못 썼다고 해서 떨어뜨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 학생이 떨어진 거는 자기소개서를 못 썼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학생부가 안 좋아서 떨어진 거예요. 아셨죠? 자, 1번 항목 볼게요. 1번 항목은 진로와 관련하여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인데 이 학습 경험은요. 단순하게 성적을 올리거나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소위 얘기하는 학업 역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소위 얘기하는 전공, 계열 적합성을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을 통해서 학업 역량, 이 학생이 대학에 왔을 때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학생이 우리 학과와 관련해서 어떠한 관심을 보여줬느냐라고 하는 전공 계열 적합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공부에 대한 겁니다. 공부인데 성적 상승이라던가 단순한 수상 과정 이런 걸 알고 싶은 건 아니에요. 성적 상승, 내신 보면 되잖아요. 내신이 좋아요? 열심히 공부했겠죠.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수상이야. 최우수상을 받았어. 대상을 받았어.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기소개서 1번을 통해서 여기서 학습 경험이라고 쓴 거는요. 이 학습 경험의 범위를 좁히면 안 돼요. 진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으로 올리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해서 진짜로 공부한 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물론 포함이 돼요. 학교에서 보는 내신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탐구활동이라던가 조사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알고 싶다는 거고 여러분들의 외국어라던가 수학 역량을 알고 싶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이런 항목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성적 상승이라던가 공부법보다는 탐구활동 위주로 1번을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학생부의 발표함, 실험활동을 함, 조사하고 탐구함, 보고서를 작성함. 자, 이런 탐구 활동들이 1번 항목의 주제가 되겠죠. 아니면은 뭐 수상 항목, 근데 수상 항목인데 경시대 이런 것보다 수상도 탐구 활동을 한 대회가 있죠. 탐구 대회, 뭐 토론 대회 이런 걸 쓰라는 겁니다. 뭐 동아리 활동, 좋은 소재죠. 그리고 자율과 진로 활동에 들어가 있는 탐구 활동, 그리고 토론과 토의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1번 활동을 쓰시면 돼요. 분량 같은 경우는 1500자입니다. 1500자인데 500자짜리 3개 에피소드 구성이 되고요. 500자짜리가 이게 굉장히 내용을 쓰다 보면 알겠지만 적어요. 뭔가 자세하고 임팩트 있는 걸 쓰려면은 2개 에피소드로 해서 800, 700, 750자 2개로 쓰시면 됩니다. 어느 게 좋다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활동한 게 좀 너무 많아서 어필을 좀 많이 하고 싶다. 너무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경우에는 500자 3개 선택해도 되고요. 그래도 내가 활동을 많이 했지만 요 활동은 내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어. 500자 가지고는 나의 역량을 보기 너무 아까워 부족해. 이런 소재라면은 당연히 800자, 700자 이렇게 2개 에피소드를 써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가 좋다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타인의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이를 통한 배운 점인데 솔직히 2번 같은 경우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2번은 결국에는 너 착하니? 너 친구들과 협업 활동 많이 했니? 너 혹시 리더십이니? 요거 물어보는 건데 어떤 친구들이 저 나빠요. 저 리더십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주관적인 거거든요. 물론 소재 자체는 학생부에 있어야 되긴 하지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뺐어요. 왜냐하면 또 인성을 평가해야 되니까 그런 소용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은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1번 같은 경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용하는 구성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어떻게 분량을 맞출 건지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쓰셔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주로 배려, 나눔, 협력,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고 봉사활동 쓸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썼던 협업활동에 대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난 착해요? 아니에요. 그쵸? 난 리더인가요?
꼭 리더에게만 써도 됩니다. 남을 도와주는 팔로워 써도 돼요. 성공만 써야 됩니까? 아니에요. 실패한 거 써도 됩니다.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인성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 활동의 중점을 보기보다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혹은 남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요 보여주시면 됩니다. 2번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1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자기소개서 구성은 일단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맨 앞에는 뒤에 나오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축약한 두 가지씩 표현하는 첫 번째 문장이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엔 동기, 활동의 동기가 되겠죠. 도전한 내용, 그리고 과정,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과정에 대한 결과라든지 결과 분석, 깨달음, 후속 활동과 지원동 이런 순으로 이어지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은 동기의 내용은 당연히 수업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서 가능하고요. 특강도 가능해요. 그냥 공부하다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돼요.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럼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조금 이제 하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여기서 이제 메인 소재가 되겠죠. 이 소재를 통해서 앞에서 나와 있는 문제점 해결하는 과정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느끼고 배운 점을 쓰시면 되고 이 다음에 후속 활동이 있거나 혹은 이 내용이 지원 동기와 연관이 있으면은 풀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내년도에 학생분을 분석해 보시고 소재를 나열해 보고 그리고 한번 써 봐야지 이렇게 쓰는 게 맞구나. 선생님 그때 이렇게 써보라고 했지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선생님 이제 예시를 3가지를 보여줄 거거든요. 1번 항목 2개를 보여줄 거고 2번 항목 하나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한번 합격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보셔야 돼요. 이 보실 때 주의할 점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표현을 보라는 건 아닙니다. 표현을 그대로 베끼면 유사도 검증에 걸려요. 표현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합격한 선배가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전개했는지 어떤 소재를 썼는지 이 소재들을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그 구성을 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서울대 수교과 친구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첫 번째 문장 어때요? 제 사전에 의문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섭섭할 정도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대놓고 뭘 표현해요? 나 호기심이 너무나도 많은 학생입니다. 이 자기소개서 읽었을 때 이 친구가 좀 호기심이 많나 본데? 근데 이게 이렇게 글로만 표현되어 있고 학생부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근데 이 친구는 학생부에만 딱 본 순간 당연히 이러한 첫 문장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렇게나 많은 활동을 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에서 너무 오버를 하게 되면은 학생부에서 확인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 없어. 마이너스로 됩니다.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의 내용을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해 깊이를 더했습니다. 리서치 역량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자기 어필. 나 이런 식으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어필하고 있어요. 쭉 가다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력을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직접 해봤어요. 직접 호기심을 실행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 책을 찾아보던 중 미적분학책에서 벡터장이라는 개념을 그렸습니다. 독서의 내용이 들어가죠. 독서를 통한 지식의 확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벡터장에 대해 공부하고 계산해본 결과 도선 주변에서의 자기장을 수학적으로 볼 수 있었고 자기력에 대한 직관적 설명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서활동을 언급했고 이 독서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언급하는 것은 전략적이다.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독서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독서 항목이 우리가 맨 뒤에 들어가잖아요. 거의 이건 대학교도 안 봅니다. 물론 연습할 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독서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교과 세특이라던가 창치활동, 종합나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에 독서활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한 독서활동보다는 어떤 활동의 후속활동이라던가 어떤 활동의 동기활동으로 쓰이는 즉 브릿지거든요. 다리잖아요. 활동과 활동의 다리 역할을 하는 독서활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학생부에. 그런 활동이 있으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연속적인 유체 운동에 대해 다루는 마그누스 효과와 자기력을 비교해보면서 의문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요. 융합적 사고를 통해 호기심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지적 탐구에 대한 갈증으로 이어졌고요. 이를 호기심의 확장, 지적인 역량의 확장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쭉 가고 마지막에 서로 다른 과목을 넘나들며 요즘의 화두죠. 융합 어필합니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낙목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했을 연결고리를 찾고 이를 주제로 탐구하는 것에 즐거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썼죠? 탐구활동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다. 나는 지적인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자, 수학의 블라블라블라블라 자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소개서를 마칩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최신 트렌드에 반영되어 있고요. 지원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전공 적합성도 어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수준의 자기소개서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쵸? 자기의 역량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데 구성을 보시라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활동을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구나를 보라는 거지 표현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반드시 합격 자기소개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조심할 점은 표현의 중점이 아니라 구성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어찌하여 그대는 타인의 보고만 믿고 자기 눈으로 관찰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인용구도 많이 쓰는데 인용구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한 말인데 이 한 말 자체가 유명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뭔가 책 같은 거 많이 읽었다는 게 좀 드러나죠. 굉장히 인상적인 첫 문장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인상적인 첫 문장을 쓰면 좋다는 거지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쭉 가다가 앞에 뭐라고 나오면은 눈으로 볼 수 없어 블라블라블라 과학탐구 동아리에서 이 친구는 동아리를 소재로 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천체 모형 제작 및 천체 투영실 견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할 시각화시켰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공부법은 그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법을 썼어요. 공부법이 단순하게 열심히 했어요 이게 아니죠. 동아리 활동을 해봤더니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어떤 활동을 진행을 해봤고 여기서 내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공부법을 찾아낸 겁니다. 똑같은 공부법이라도 그냥 흔해 빠진 공부법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경험에서 나오는 공부법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게 자기소개서를 잘 썼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못 썼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평가의 베이스는 학생부예요. 학생부인데 기왕이면은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은 이 친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공부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공부법은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긴 한데 앞에 동아리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쭉 나가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공학도로서 갖춰야 될 물리와 지구과학 어떤 지적 능력에 대해서 전공 적합성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예시 세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2번 항목에 대한 겁니다. 2번 활동은요. 이게 서울대를 붙었던 친구건 뭐 중하위권 대학을 붙었던 친구건 그렇게 특이한 건 없어요. 이번 활동 자체를 가지고 이번 활동은 거의 평가적인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런 경험을 했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성숙된 모습 혹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만약에 성숙했으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제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결론 내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가 된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쓰시면 돼요. 자, 예시 세 번째는 이번 항목이고요. 서울대 우주공학과를 붙은 친구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쭉 봤더니 보통 이번 항목은 리더십을 많이 씁니다. 리더십 많이 써요. 학급 반장이 된 이유를 이렇게 쓰게 됐고 여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을 해요. 물론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을 경험하고
해결책을 시도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해 주시면은 이번 활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2번 항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유를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어떤 이공계 입시에 대해서 큰 틀로 접근했기 때문에 원래는 가장 좋은 거는 1대1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학생부도 보고 내신 주기도 보면서 개인적인 컨설팅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겨울 방학이 떼거나 내년 3월달에 갔을 때 이제 2학년까지 완결된 학생부를 보잖아요. 출력해가지고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3학년 1학기 때 채워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2학년 학생부가 완료가 되면은 3학년 때는 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3학년 때 활동 가지고 차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2학년 때 활동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2개월 남았거든요. 2개월 남은 기간 동안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요. 내신 끌어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탐구활동 추가하셔가지고요. 차별화된 학생부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대입 때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요소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전형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은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 내신입니다. 내신이고 전형에 따라 달라요. 학생부 추천 전형으로 대표되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 최저예요. 이게 쌍두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종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능은 좀 배제가 되고요. 내신. 근데 특히 내신 중에서도 수학과 과학과 영어 관련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내용이에요. 학생부에 발표함, 보고서를 작성함, 조사를 함, 탐구활동을 함, 토의 토론을 함 이런 단어들이 교과 세특마다 몇 개씩 있는지 자율과 진로 활동이 그냥 단순한 교육의 내용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은지 독서 항목이 교과 세특과 자율과 진로 활동의 활동들 사이의 역할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능 굉장히 중요하죠. 수능 최저로서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정시까지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수능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게 안 했군요. 자, 여러분들 수능에 있어서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물론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중요합니다. 근데 탐구를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굉장히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2학년 때 과학 1 과목을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과학 2 부분을 3학년 올라와서 배우겠지만 과학 2를 수능 때 선택해서 볼 친구들은 저는 서울대 지교를 쓰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친구들은 과학 1을 선택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이 시점에서 과학 1은 모두 다 배웠어요. 개념 정리가 끝난 겁니다. 그럼 겨울방학 때 내년 3월에 오기 전까지 무조건 뭘 해야 되느냐? 최소한 여러분 탐구 과목 중에서 메인 하나는 정하셔야 돼요. 물리가 될지 화학이 될지 생명과학이 될지 지구과학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 정도는 겨울방학이 끝나는 시점까지 완벽하게 마스터가 돼 있어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3월에 들어갔을 때 3월 달에 갖고 있는 탐구 과목 하나에 대한 역량이 당장 내가 수능을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재수생들이 가지고 있는 탐구 과목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겨울방학 때 탐구 활동 최소한 한 개만큼 메인이 되는 탐구 과목 하나만큼은 암기 과정과 개념 정리와 문제 어느 정도의 문제 풀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월 달에 갔을 때는 탐구 이 과목에 대해서 개념 정리 어떤 암기 과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적응력을 키우는 수준까지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내년에 고3이 돼서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학생부 부족한 거 활동해야 되고요. 물론 교과에 대한 부담 조금 줄어요. 진로 선택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중요하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암기력이 동반돼야 되는 탐구력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이걸 내가 나중에 여름방학 때 하겠다? 큰 코 다칩니다. 탐구활동 여름방학까지 미루면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스해요. 최소한 겨울방학 끝나기 전까지는 탐구 과목 하나는 거의 재수생, 수능 직전 수능 때까지만큼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이상적인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 방법, 수상 경력의 중요성, 독서 기록의 중요성. 제가 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소서, 이거는 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긴 했지만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대충 2학년 학생부가 완성이 되면은 주는 학교도 있고 안 주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한번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써보고 그리고 이제 써봐야지 내가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3학년 1학기 때 그 부족한 점을 메우겠죠. 그냥 미리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시고요. 내년 이맘때쯤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수상 경력 중요성 얘기했습니다. 가급적 한 학기당 하나씩 들어가야 되고요. 경시대회, 탐구 관련 대회 같은 급으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독서 관련이고 마지막 최하위 수상은 교과 우수상이랑 선행상 관련이라는 거.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긴 하지만 가급적 교과 우수상과 선행상은 수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독서 기록 양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독서가 교과 세특과 창체 활동에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을 때 독서 활동이 진정한 파워를 발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과학 거점 학교 활동 대입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좋은 활동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기부가 좋을 거예요. 이 과학 거점 학교 관련된 거는. 근데 이거를 그 과학 거점 학교 활동 그 파트에만 활용하신 게 아니라 요 후속 활동을 학교에 있는 활동에 연결시켜야죠. 여기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이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해요. 그럼 그 알고 싶어 하는 탐구 활동을 그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 세특에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자율이라던가 진로에다가 넣어버려야죠. 이렇게 연계되는 활동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과학 거점 학교 활동은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소개서를 쓸 때 소재 한 가지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학 거점 학교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동이 있으면 따로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 활동을 하게 된 동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를요, 조금 세부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자, 약대 진학하고 싶은데 경쟁률이 너무 높을 것 같아요. 당연히 높죠. 최상위권 학과이기 때문에. 자, 생명공학과를 가는 게 나을까? 요건 여러분들의 그 내신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일단 약대라고 한다면은 일단 의대를 갈 정도의 친구 수준은 아니에요. 즉 아주 최상위권 1.5, 1x, 2x대 학생은 아닙니다. 보통 약대를 지원할 경우라면은 한 1.4에서 1.7 정도까지 이 친구들이 약대를 쓰고 싶겠죠. 근데 요 정도 내신이 되지 않으면은 생명공학과를 노려보는 거 괜찮죠. 왜냐하면은 생명공학과 굉장히 좋은 학과인데 굉장히 높은 학과잖아요. 예전에 여기에 썼던 친구들이 다 약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살짝 입결이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생명공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렇게 생명공학과랑 약대랑 조금 이 학생부 내용이 차이가 있긴 해요. 살짝 다르긴 합니다. 약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아마 지금쯤 저는 결정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생명공학과가 물론 화학을 안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조금 메인이죠. 생명화학이랑 생명공학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약대로 진학을 하고 싶다면 일단 자신의 내신을 보셔야 돼요. 내신을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내신하면은 약대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은 이제 조금 약대는 접고 생명과학과 쪽으로 방향을 턴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학생부의 내용도 그에 맞게끔 수정이 돼야 됩니다. 자, 내신이 3등급대인데 수신 희망이 없나요? 왜 없나요? 이공계에서 3등급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다니까요. 3등급 받고도 충분히 학교장 추천 받을 수 있고요. 수능 최저를 받으면은 합격할 수도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3등급 때는 기본적으로 한 학생부 교과 한 2장 정도 써보시고 나머지는 논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당연히 학종으로 가야죠. 이공계 3등급 때는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학종으로 당연히 가야 됩니다. 내신이 3등급이에요. 내신 3등급인데 본인의 모의고사 평균이 2등급은 당연히 정시 준비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내신 등급하고 모의고사 등급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신 등급이 모의고사 등급보다 좋으면 당연히 수시로 가야 돼요. 내신 등급과 모의고사 등급이 비슷하면은 이 친구도 당연히 수시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신 등급보다 모의고사 등급이 높아요. 이 친구들은 바로 정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을 수시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정시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전략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내신 3등급 때 나쁜 거 아닙니다. 충분히 학종으로 여러분들 승부 걸 수 있어요. 특히 과학 거점 활동을 했는데 3등급이다. 당연히 메인 전형은 학종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시보다는 학종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기가 모의고사 등급이 2등급 돼요. 그럼 당연히 수시도 써야겠죠. 6장 카드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좀 높여서 수능 최저가 좀 높은 대학교 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시 다 떨어지면 정시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입시 설명회 내용입니다. 뭐 1시간 반이라고 하는 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게 원래 전체적인 걸 어떤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본인과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내년에 3학년 1학기 때 담임선생님 상담을 하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많이 받아보는 게 좋아요. 담임선생님 상담도 굉장히 중요하고 외부 상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아요는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조언을 해주시는 어떤 분의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평가하는, 여러분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너무 많지 않은 한 2-3군데 정도의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 받아보는 것도 저는 좋아요. 이 시점에 받아서 어떠한 점을 좀 부족한지를 알고 이 부족한 점을 2개월 동안, 남은 2개월 동안 채워 넣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상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담을 받기는 굉장히 힘들죠.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해야 될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일단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2학년 내신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특히 그 중점적으로 끌어올리셔야 될 부분들은 수학, 그리고 과학 관련, 영어 관련 요 3과목에 대한 내신은 최대한 끌어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세트 있죠. 수학과 과학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발표와 독서와 보고서라고 하는 세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외 나머지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뭐 발표만 하셔도 되고 보고서만 내셔도 돼요. 대신에 수학과 과학과 영어만큼은 요 하나, 최소한 하나의 세트, 2개 세트면 더 좋아요. 미리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맞이하게 되는 그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전까지 2주간, 죽음의 주간이죠. 발표하는. 그때 좀 여유 있게 가자고요. 지금 조금 원격 수업이 이루어진 일주일 동안 기말고사 준비도 해야 되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여유가 많잖아요. 학교를 안 가니까. 모든 수업이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탐구 활동을 하루에 한 가지 정도 해보는 게 어떨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리서치하고 PPT 만들고 보고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보고서 내용은 대학생, 대학원 수준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보고서를 쓰라는 겁니다. 보고서 쓰는 게 어렵습니까? 자료 금방 뒤지면 나옵니다. 있죠, 인터넷에 책 같은데. 그리고
이 보고서 쓸 때 팁을 드리자면은 보고서 한 장에다가 많은 걸 넣지 마세요. 여러분들 혹시 논문을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인터넷 논문 금방 볼 수 있거든요. 찾아볼 수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A4 하나에 들어간 내용이 되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도표라던가 어떤 그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림 도표 하나 넣고 밑에 한 7줄 들어가요. 그게 보통 한 페이지 들어가는 겁니다. 옆에 여백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면은 목록 만들고 뒤에 참조자로 붙이면은 기본 15장 금방 나옵니다. 금방 만들고 보고서 먼저 만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만들고 앞부분, 서두 부분을 조금 PPT로 만들어서 발표까지 하면은 굉장히 편하죠. 동시에 만들어야 돼요. 발표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보고서 내용 만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꺼번에 조사를 하시고 보고서 먼저 만들고 발표를 하셔야 돼요. 발표자를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기간 끝나고 물론 진도 때문에 바쁜 경우도 있겠지만 그 교과선생님한테 가가지고 5분만 발표할 시간 달라고 좀 쪼르세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하면은 너무 바빠서 안 돼요. 또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발표하기 때문에 그것도 경쟁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안 할 때 발표를 해야지 그 교과 선생님이 좀 더 관찰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써주십니다. 남들이 다 할 때 발표하면은 묻힙니다. 묻히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 안 적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격 기간 동안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 끝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발표 활동하시고 보고서 내시고 그리고 남들이 정말로 밤새는 그 죽음의 2주 기간 동안에는 추가할 발표라든가 추가할 보고서를 쓰면 됩니다. 여유 있게. 왜 그때 남들처럼 똑같이 힘들게 하려고 해요. 지금 여유 있을 때 지금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학생부를 넣어야 됩니다. 3학년 학기 때 늦겠다? 3학년 학기 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마음이 급해요.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내신 부담은 조금 적긴 하지만 어찌됐든 내신 준비도 해야 돼요. 탐구 활동도 열심히 또 해야겠죠. 그것도 최고 수준의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수능 준비 좀 하셔야 되고요. 방학 때도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갔을 때 탐구 활동을 또 할 거잖아요. 그래서 2학년 거 보면서 이어지는 조금 더 한 단계, 두 단계 깊은 수준의 탐구 활동을 겨울방학 때 미리 주제 설정도 해보시고 전반적인 보고서도 미리 써두면은 내년 3학년이 조금 여유로워하게 됩니다. 조금 더 수능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겨울방학을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